오늘 사연은 박정수 씨의 사연입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골의 저녁이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한 그 시각, 박정수는 자신의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낡은 창고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끼익하고 녹슨 경첩이 울부짖는 소리는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창고 안 희미한 백열등 아래 먼지 쌓인 농기구들 사이로 한 노파의 겁에 질린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박정수의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박정수의 손에는 서슬퍼런 낫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생 흙 한 번 만져본 적 없을 것처럼 반듯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사위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흉흉한 풍경이었습니다. 박정수의 눈은 평소의 온화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된 채 섬뜩한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박정수가 오영자를 향해 다가갈 때마다 흙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오영자의 심장을 쿵쿵 하고 내리찍는 듯 했습니다. 자, 장모님. 그동안 제게 참 많은 말씀을 하셨지요. 제가 무능하다, 돈이 없다, 우리 혜경이 고생만 시킨다. 박정수의 목소리는 이상할 만큼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오영자의 온몸의 털을 곤두서게 만들었습니다. 오영자는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이 닿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기죽어 본 적 없던 오영자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박서방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어서 그 흉한 것 좀 내려놓지 못해. 오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박정수는 희미하게 웃기까지 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나 즐거움이 아닌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 사람의 공허한 조소였습니다. 제정신이냐고요? 하하, 장모님 덕분에 제가 평생을 붙들고 살았던 이성의 끈을 오늘 밤에야 놓아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요. 그저 장모님의 그 귀한 혓바닥이 더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려야겠습니다. 박정수는 낫을 든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번쩍이는 낫의 날이 희미한 전구빛을 받아 오영자의 눈으로 섬광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장모님, 그 혓바닥 함부로 놀린 죄, 오늘 제가 단단히 물어야겠습니다. 으아악, 사람 살려. 혜경아, 서연아. 오영자의 입에서 평생 내본 적 없는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평생 기세등등하게 살아온 80 노인의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비극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은 불과 한 달 남짓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 전 박정수의 아침은 여느 퇴직한 가장들처럼 평범하고도 소박했습니다. 아내 김혜경이 차려준 따뜻한 밥상에 앉아 갓 지은 밥과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를 맡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수십 년의 직장 생활 끝에 얻어낸 소중한 평화였습니다. 그는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퇴직하여 연금도 섭섭지 않게 나왔고 착실하게 모아둔 덕에 노후 걱정도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자랑인 외동딸 박서연은 번듯한 청년과 교제 끝에 결혼을 약속했고 며칠 뒤면 양가 상견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인생 계획은 단출했습니다. 딸을 곱게 시집 보내고 아내 김혜경과 함께 전국 유람이나 다니며 조용하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박정수가 꿈꾸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평화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안방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장모 오영자였습니다.
어휴, 찌개가니 이게 뭔가. 아침부터 이렇게 짜게 먹으면 혈압 올라 죽으라는 게지. 아침 식탁에 앉자마자 오영자의 가시 돋친 타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인 김혜경이 정성껏 끓인 찌개였지만 오영자의 입에 들어가면 세상 맛없는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마, 어제는 싱겁다면서요. 그래서 오늘 소금 조금 더 넣은 건데. 김혜경이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오영자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살림을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게다. 그리고 이복의 박서방. 화살은 어김없이 사위인 박정수에게로 향했습니다. 박정수는 말없이 밥을 뜨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퇴직하고 집에서 노니까 아주 그냥 몸이 근질근질하지? 내가 우리 혜경이한테 들으니 매일 등산이나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신다면서? 그러다 퇴직금 다 날려먹는 거 한순간이야. 박정수의 미간이 순간 꿈틀거렸습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였고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거치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돈이나 축내는 늙은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어머님. 제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앞가림을 제대로 못해서 내 딸이 평생 고생한 걸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 분통이 터져. 어쨌든 며칠 뒤에 서연이 상견례라니 망신이나 당하지 않게 처신 잘하게. 알았는가? 오영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수저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고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남은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래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밥알은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넘어갔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박정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영자의 저런 태도는 결혼 초부터 60평생 한결같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남이었던 박정수와 지역 유지의 외동딸이었던 김혜경. 그 시작부터 기울어진 관계는 박정수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결코 평등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의 가슴속 깊은 곳에는 수십 년간 묵묵히 견뎌온 상처와 응어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경로당은 오영자의 동무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화투판에 둘러앉은 노인들 앞에서 오영자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신용까지 하며 신세 한탄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딸 자식 하나 있는 거 저런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몰라. 옆에 앉아있던 이웃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래, 영자 언니. 박서방 멀쩡하게 대기업 다니다 퇴직하지 않았어? 뭐가 문제야?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오영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구성져졌습니다. 멀쩡하게는 무슨. 글쎄, 우리 사위가 실적이 안 좋아서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지 뭔가. 그래서 퇴직금도 얼마 못 받았다고 하고. 그러니 매일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내 속만 태우고 있지. 물론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누구보다 성실한 근무 태도로 정년까지 무사히 채웠고 퇴직금과 연금 또한 두둑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의 입을 통해 박정수는 하루아침에 무능한 가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머, 저런. 쯧쯧. 그것뿐인 줄 아나? 요즘 뭐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서 나한테 돈 좀 보태달라고 어찌나 들들 볶는지 몰라.
내가 그동안 사위한테 보태준 돈만 해도 집 한 채 값은 될 거야. 아이고, 이제 늙어서 돈도 없는데 앞으로 우리 딸이랑 나는 뭘 믿고 산단 말인가. 오영자는 없는 말을 지어내고 부풀리며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경로당의 노인들은 순진하게 그 말을 믿고 혀를 차며 박정수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더니만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라니까. 그 악의적인 소문은 경로당을 시작으로 오영자가 다니는 노인대학과 동네 반상회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박정수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성실한 가장이라는 명예는 오영자의 혓바닥, 놀림 한 번에 먼지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돌고 돌아 결국 박정수의 귀에까지 들어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인 최 노인과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던 자리에서였습니다. 최 노인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수야, 혹시 자네 무슨 안 좋은 일 있나? 안 좋은 일이라니? 서연이 시집 보낼 준비에 바쁜 거 말고는 별일 없는데. 최 노인은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 그러네. 자네가 회사에서 쫓겨났다느니 퇴직금도 못 받았다느니 장모님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소연을 하고 다니신다더군.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흠잡힐 일 없이 살려고 발버둥 쳐왔는데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자신의 등 뒤에 비수를 꽂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박정수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오영자를 보자 속에서 천불이 끓어올랐지만 박정수는 애써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딸의 상견례가 코앞이었습니다.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박정수는 조용히 오영자의 옆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영자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뭔데 그러나? 오늘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쫓겨났다거나 장모님 돈을 사업 자금으로 썼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제야 오영자는 고개를 돌려 박정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건가? 장모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없는 말씀은 지어내지 말아주십시오. 서연이 결혼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돌아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박정수는 최대한 공손하고 차분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오영자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없는 말,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라도 있나? 자네가 돈 잘 벌고 떵떵거렸으면 내 딸이 저렇게 악착같이 맞벌이하며 살았겠어? 그리고 자네가 떳떳하면 그런 소문이 애초에 왜 나겠는가? 다 꼬투리 잡힐 짓을 하니까 소문이 나는 거지. 기가 막힌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박정수는 할 말을 잃고 오영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오영자는 한술 더 떠 협박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 두고 보게. 며칠 뒤 상견례 자리에서 내가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똑똑히 말해줄 테니 자네 같은 사위 믿고 귀한 딸을 시집 보내도 되는 건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이야. 내 딸 인생 망친 것도 억울한데 내 하나뿐인 손녀딸 인생까지 망치는 꼴은 못 보지.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인내심의 댐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의 인생까지 망치겠다는 말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는 박정수의 등 뒤로 오영자의 비웃음 소리가 악기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운명의 날은 기어코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영자의 악담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상견례를 이틀 앞둔 날 김혜경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예비 사돈, 즉 사위될 청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김혜경은 아이고 사부인 하며 반갑게 전화를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냉랭한 목소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네, 상견례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전화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김혜경이 멍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떨어뜨리다시피 내려놓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신문을 보던 박정수가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방금 서연이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 왔어요. 그래, 무슨 일이라던가. 김혜경은 박정수를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대체 동네에 무슨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기에 사돈댁에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는 말이 나와요. 우리 사위가 회사에서 쫓겨난 게 사실이냐, 장모 돈이나 탐내는 사람이냐, 별의별 소리를 다 물어보는데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박정수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오영자의 혓바닥이 기어코 딸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장모님께서. 박정수가 다급하게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김혜경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가스라이팅 아래 살아온 김혜경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자 남편이 아닌 어머니의 논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 평소에 좀 더 잘나고 능력 있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었으면 우리 엄마가 애초에 저러셨겠냐고요. 왜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요? 우리 서연이 파혼이라도 당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것은 박정수의 인생에서 가장 아픈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헌신해온 아내의 입에서 나온 비수 같은 한마디. 그것은 오영자의 그 어떤 모욕보다도 박정수의 가슴을 깊고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내버려진 기분. 수십 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절망감. 박정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거실 바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한 분노의 불씨는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화마가 되어 모든 것을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상견례는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에 묵었고 숨막히는 공기 속이었습니다. 파혼까지 거론되었던 만남인지라 양쪽 집안 모두의 얼굴에는 어색함과 긴장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영자는 마치 승전보를 울린 장군처럼 의기양양한 표정이었고 김혜경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죄인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 사돈댁 식구들은 박정수를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침묵을 깬 것은 박정수였습니다. 그는 폭발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제 부덕의 소치로 이런 불미스러운 자리가 된 것에 대해 양가 어른들과 아이들 앞에 깊이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박정수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발급받은 예금잔고 증명서,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상가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수십 년간 부어온 연금 내역서까지. 오영자의 말과는 달리
박정수의 재정 상태는 누구보다도 탄탄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리고 사부인. 저는 장모님 말씀처럼 무능하고 돈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증거입니다. 예비 사돈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박정수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낡은 가계부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이 처남, 생활비 및 채무 변제라는 항목으로 꾸준히 지출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아내의 남동생, 즉 장모님의 하나뿐인 아드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진 빚을 제가 지난 10년간 말없이 갚아준 기록입니다. 이 사실은 제 아내조차 정확히는 모르는 일입니다. 장모님께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제가 장모님의 아드님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김혜경과 오영자에게로 쏠렸습니다. 김혜경은 충격과 미안함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오영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계부를 노려보다가 이내 시뻘개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정수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저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습니다. 이런 분인 줄도 모르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어른께 저희 아들을 보내게 되어 오히려 영광입니다. 숨막히던 상견례 자리는 박정수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진실 공개로 인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오영자는 상견례가 끝날 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위기는 그렇게 기회로 바뀌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사의 앙심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끙끙 앓던 오영자는 분노와 모멸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당한 망신을 어떻게든 되갚아주고 싶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건 곳은 다름 아닌 예비 사돈댁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저예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그날 너무 경황이 없어서 참아드리지 못한 말씀이 있어서요. 오영자는 목소리를 최대한 낮추고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마침 그 순간 아내에게 줄 약을 들고 안방으로 향하던 박정수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오영자의 목소리를 듣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 박서방 사람이 성실하긴 한데 그 아버지가 아주 이름난 노름꾼이었어요. 노름에 미쳐서 전 재산 다 날리고 결국 빚쟁이들한테 쫓기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답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혜경이 시집 보낼 때도 반대가 그리 심했던 겁니다. 그 핏줄이 어디 가겠어요? 혹시라도 사위될 우리 손주한테도 그런 피가 흐를까봐 제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요. 딸 자식 가진 부모 마음에 사부인 인생 망칠까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 부디 헤아려 주세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악독하고 치명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정수의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평생을 정직하게 농사만 짓다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이었습니다. 오영자는 오직 박정수에게 상처를 주고 결혼을 파탄내기 위해 고인이 된 그의 아버지까지 모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문 밖에서 그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박정수의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오영자의 저주 같은 목소리만이 그의 뇌리를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쿵, 쿵, 쿵. 심장이 발밑으로 아득하게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붙들고 있던 이성의 끈, 인내심의 한계,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며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박정수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약봉지를 힘없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듯 박정수는 넋 나간 사람처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침실이나 거실이 아닌 마당 끝에 있는 낡은 창고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박정수의 발걸음은 마치 정해진 운명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처럼 무겁고도 단호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푸른 하늘도 정겨운 마당의 풍경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생 동안 자신을 짓밟고 이제는 돌아가신 아버지와 하나뿐인 딸의 인생까지 진창으로 끌어들이려는 저 악마 같은 노파, 오영자의 모습만이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퀴퀴한 흙냄새와 녹슨 쇠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박정수는 홀린 듯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농기구 중에서 유독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는 낡은 나탄자루에 시선이 멎었습니다. 젊은 시절 주말 농장을 가꿀 때 쓰던 바로 그 낫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낫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낫자루의 감촉이 그의 뜨거운 손바닥 안으로 파고들며 마지막 남은 인간성마저 마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던 오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견례 때 망신당한 것을 분풀이할 다른 증거라도 찾으려는 듯 낡은 상자들을 뒤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수의 머릿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감정이 한 점으로 응축되었습니다. 바로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이 고통을 오늘 밤 여기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다시 현재의 창고 안. 으아악. 오영자의 비명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박정수가 든 낫이 오영자의 코앞까지 다가온 그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아빠, 안 돼요. 창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들어온 것은 바로 딸 박서연과 아내 김혜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약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박서연이 아버지를 찾으러 나왔다가 창고에서 새어나오는 살기 어린 목소리를 듣고 기겁하여 어머니를 깨워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은 지옥도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버지가 살인자처럼 낫을 들고 있고 그 앞에 할머니가 공포에 질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버지와 할머니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아빠, 제발 정신 차리세요. 네, 제가 잘못했어요, 아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박서연은 울부짖으며 박정수의 다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딸의 얼굴. 공포와 슬픔으로 범벅이 된 채 아버지를 말리기 위해 온몸을 던진 딸의 얼굴을 본 순간 박정수의 세상을 지배하던 붉은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서서연아. 박정수의 입에서 처음으로 딸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광기로 번뜩이던 그의 눈동자에 아주 잠깐, 아주 희미하게 온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김혜경 역시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제발 우리 서연이 봐서라도 멈춰요. 딸의 눈물과 아내의 오열. 그것은 박정수를 올가매고 있던 악마의 주문을 깨뜨리는 유일한 주문이었습니다. 땡그랑. 박정수의 손에서 힘없이 풀려난 낫이 흙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박정수의 온몸의 기력도 다 빠져나간 듯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으흐흑 으아. 평생을 울어본 적 없던 강인한 사내의 어깨가 아이처럼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이 완전히 부서졌다가 다시 조각나는 소리였습니다. 박정수는 땅바닥에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한 오영자는 하는 비명과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충격으로 혈압이 치솟아 가벼운 뇌졸중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가슴에 상처 주는 말만 골라 하던 그녀의 입이 그 순간 정말로 비뚤어져 버린 것입니다. 며칠 후 박정수의 집은 폭풍이 휩쓸고 간 것처럼 황폐하고 고요했습니다. 오영자는 병원에 며칠 입원했다가 집으로 돌아왔지만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남을 호령하던 그녀가 이제는 딸의 병수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김혜경은 비로소 모든 사태의 원인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죽을 떠먹여주면서 틈만 나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남편의 방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사죄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박정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딸 박서연의 결혼은 당연히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혼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예비 사돈댁에서 오히려 박정수를 위로하며 상처가 아물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려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박정수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딸에게 쪽지 한 장만을 남겨둔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도시 변두리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오랜 친구 최 노인의 집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박정수를 맞아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박정수는 며칠 동안 최 노인의 집 옥상 평상에 앉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최 노인은 그런 박정수의 옆에 조용히 막걸리 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평생을 참고만 살면 속에서 병이 나는 법이야. 그 병이 터지면 너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게지. 이번에 크게 터졌으니 이제 그 속병은 다 나았다고 생각하게. 이제부터라도 자네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친구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위로에 박정수는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최 노인의 철물점 앞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아내 김혜경과 딸 박서연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는 박정수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한 보온 도시락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온 김혜경과 박서연은 아무 말 없이 박정수의 앞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혜경은 남편의 그릇에 따뜻한 밥을 퍼 담아주었고 박서연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밥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박정수는 오랫동안 아내와 딸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도 화해의 완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완전히 부서졌던 한 가족이 상처투성이의 모습 그대로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정수는 더 이상 무조건 참기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제 그의 손으로 직접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갈 것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그가 꿈꾸던 소박한 평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억눌린 분노나 깊은 절망 대신 모든 것을 이겨낸 자의 조용하고도 단단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는 저녁 노을이 상처 입은 가족을 아주 오랫동안 고요히 비추고 있었습니다.